K12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와 전을 이번 특별 세미나 시간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비하여 행정명령의 전반적인 이해와 우리 한인 사회는 어떤 대처 방향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초미의 관심사로 한인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인 사회 이민법의 전문가들로만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수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재진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에서도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민현 신부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 하시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께 할당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실 분은 박동규 변호사님이십니다. 현재 이민자 보호법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또 천주교 뉴욕 대교구 이민사무국에서 10년 이상 지금 근속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이민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이민행정명령과 대처 방안 되겠습니다. 박동규 변호사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동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관심 가지고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런 정말 중요하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렇게 그 설명회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 우리 가톨릭 방송국, 그리고 주관해 주신 하늘가족재단, 그리고 여기 성마이클 성당 교우 여러분, 그리고 후원해 주신 중앙장의사 미동북부 사제협의회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오늘 사회까지 맡아주신 하미강 사장님, 또 발제를 기꺼이 맡아주신 조민현 신부님, 그리고 전체 준비 과정으로 수고를 해주신 우리 노경수 PD님께 각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5일 날 취임을 했죠. 보통 대통령이 취임하면 허니문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첫 한 달 또는 100일 정도는 지지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좀 우호적인 분위기 상호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상례가 되고요. 또 대통령이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공약합니다. 첫째, 헌법을 준수할 것. 그리고 둘째, 본인을 지지했던 반대했던 모든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될 것. 이제 두 가지를 선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반이민 행정명령들이 쏟아져 나올 거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5일 날 선서를 하시고 불과 5일이 되지 않아서부터 이제 첫 번째 행정명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도 설마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또 다른 행정명령이 나오고 하다 보니 이거는 정말 저희가 2001년도 일어났을 때 이민법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민국 자체가 법무부 산하에서 국토안보부로 산하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민이 주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주로 하는 그런 이민법이 앞으로 방향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민법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로 꼽는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명령이 나온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것에 최소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5배 내지는 10배 이상의 파급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명령들이 대략 한 3건 정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건 내지 4건 정도가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백악관에 의해서 여론을 탐지하기 위해서 유출본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나중에 표현을 드리겠지만 이민법 역사의 시계가 1965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그 위급한 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대책위원회를 급격히 발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 동포사회 언론기관 그리고 종교기관 그리고 봉사기관 등을 다니면서 설명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시민권자도 계시고 영주권자도 계시고 또 신분이 안 계신 서류 미비자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개인적으로든 또 어떤 단체적으로든 저희가 설명회나 상담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하는 발제를 간단히 표현하면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자 이런 표현이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려면 그 나무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 그리고 그 나무가 살고 있는 어떤 산, 어떤 물이 지나가는지 숲을 동시에 봐야 이 나무 하나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나무라고 봤을 때는 그 행정명령의 법조 몇 점 몇 항 하나하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이런 그 행정명령들이 어떤 뿌리에서 나왔는가, 어떤 정치 철학에서 나왔는가, 어떤 이념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러한 그 이민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금 내고 사는 우리나라죠.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 미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이런 전체 그림, 그 full picture를 보아야만 이 개별 사안의 하나하나도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예. 보통 저희가 발제를 할 때 법안의 내용들을 쭉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그 중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제 중에서는 다른 뒤에 부분은 혹시 잊어버리신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 5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명령은 이민법의 역사를 1964년 민권법 제정과 1965년 이민국 국적법 제정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이다. 이민국적법은 지금도 저희 변호사들이 이민법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그 1965년도에 100년 이상의 흑인들이 정말 피눈물 흘린 투쟁을 통해서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나 다 아시겠지만 민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 민권법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의 이민법도 없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1965년 이전에는요, proportional system이라고 해서 미국에 현재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숫자의 비율로 이민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 있던 이민자들의 숫자는 아시다시피 유럽계, 그것도 서구 유럽계가 99%였죠. 그러니까 아시안들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쪽의 유색인종들은 거의 이민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 법을 64년도에 민권법이 제정이 되면서 65년도에 이거는 차별법이니까 없애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65년 이민법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자유의 여신상 밑에서 당시 대통령이셨던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1965년 10월 4일 날 이민 국적법에 서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민권법 이전의 우리의 시스템이나 이민법 65년 이전의 시스템은 정의롭지 않은 시스템이었다. 오늘부로 우리는 미국의 이민법을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법 역사의 시계를 65년 이전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에 있었던 차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서류 미비자로서
또는 이민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이거 뺏기면 손해인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미국의 역사의 큰 흐름이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정의롭지 않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헌법 수정조항 제5조에는 이제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적법한 절차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해서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은 또 그것을 박탈할 때 인종이나 국가나 정치적 견해나 종교나 성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치를 얘기할 때 법치의 뜻은 법 위에 아무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것이 법치의 정의입니다. 예. 그리고 그 법에 민주국가에서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헌법보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번에 걸쳐서 트럼프 행정명령, 특히 모슬렘 국가 7개국에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은 바로 이 헌법의 5조와 14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지금 위헌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집행이 정지되었고요. 그 다음에 3심이 이제 맨 마지막이죠. 수프림 코트의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모슬렘 밴 행정명령 2에서는 한 국가를 제외하고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하와이 소재 연방 법원을 기준으로 이미 위헌 판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판결문에서 두 가지 제가 중요한 인용을 하는데, 거기서 두 가지 부분이 특정한 인종을 대상으로 그동안 미국의 역사 속에서 차별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딱 두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가 중국이고 하나 일본인데요. 1800년대에 미국의 금광 그 채취와 그 다음에 대륙간 기차 도로를 놓으면서 중국인들을 많이 유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임금을 주기 싫어서 이제 대량 학살하는 사례들도 이미 역사책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중단이 되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족들도 들어올 수 없게 하고, 본인들도 나갔다간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하고, 미국에 계속 산다고 하더라도 백인들하고는 결혼을 할 수 없게, 이런 법이 바로 중국인 축출법 내지는 중국인 배출법입니다. Chinese Exclusion Act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제 사과를 했냐면 2014년인가, 불과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인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 주디 추, 맞죠? 네, 주디 추가 그것을 상정해서 거의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 특정 국가를 향해서 명백한 차별을 한 사례가 2차 대전 당시 일본인 그 강제 수용소가 있었죠. 그것 역시 사과를 받는 게 1988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종전 40년을 계기로 해서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보수적일 것 같잖아요. 공화당 대통령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2차 대전 당시 미국계 일본인들이에요.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나 포로 수용소가 군 포로 수용소가 아닙니다. 미국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시민권자이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레이건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고, 지금까지 있었던 마지막 가장 큰 사면이 역시 이제 레이건 대통령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흑백 논리로 공화당은 뭐 친이민, 반이민, 민주당은 친이민 이렇게 보아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갖는 것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든 힐러리든 민주당이든 또 어떤 당이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이민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어떤 법안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똑같은 발언을 할 것이고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을 저희가 누차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간혹가다 너희들은 트럼프 반대했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민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들에 대해서도
정의에 입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에 입각을 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제 첫 번째 제목에 트럼프 행정명령은 무엇인가 하면서 이민자 법률적으로는 이민자 권익 옹호의 관점에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작은 자의 관점. 이 작은 자는 마태복음 25장 아시잖아요. 예,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제가 10년 동안 일했던 천주교 뉴욕 대교구 이민사무국의 모토였습니다. 저희가 하는 팜플렛이나 웹사이트에는 When I was a stranger, you welcomed me. 이게 저희 항상 먼저 들어가는 모토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번 행정명령을 보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시작은 이슬람 7개국 출신이지만 서류 미비자,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이것이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 반인민주자들이 반이민 법안을 상정할 때 모든 패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그 한인 그 신문에 나왔던 그 내용들만 보더라도 처음에 이슬람 7개국, 그 다음에 서류 미비자 추방, 그 다음에 이제 다카도 사실은 신분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청소년 중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카 수혜자들을 추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무더기 추방 사태가 있고요. 드디어 이제 합법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H-1B 비자에 대해서 이제 내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것을 지금 대통령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H비자까지 갖고 그 다음에 영주권자, 그 다음에 시민권자들에게도 피해가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기획 및 기한자가 백악관 최고 수석 고문인 스티브 배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법안을 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법안을 썼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 법안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김동천 대표님께서 하는 발제에서 포커스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연간 합법 영주권 취득 이민자의 숫자를 현재보다 50% 이상 줄이고 그다음에 백인 위주의 국가로 회귀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저희가 볼 수 없는, 물론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도록 저희는 계속 저항을 도덕적인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 행정 그 명령을 직접 기한하고 앞으로도 발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예로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썼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인데요. 그것의 속내가 Make America White Again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민자들이나 그 이민자 인권 옹호 단체들 또는 민권 단체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 테네시주 연방 하원 후보가 빌보드에 자기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실제로 Make America White Again이라고 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미 발표된 행정명령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핵심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는 아이스 폴리스는 이민국 경찰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갖고 숫자가 모자라니까 시나 주 경찰들도 NYPD,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 이런 쪽 있잖아요. 또 이제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라라고 하는 것을 했고, 거기에 저항을 해서 이제 몇몇 이민자들이 많은 시리, 특히 이제 큰 뉴욕, LA, 캘리포니아, 시카고 이런 데서는 시장이 우리는 그것에 동조하지 못하겠다 해서 Sanctuary City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연방 예산 우리 돈 안 줄 거야? 라고 하니까 시장들이 돈 안 줘도 우리는 우리의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양쪽에서 서로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류 미비자의 우선적 추방 확대.
보시면 종류를 불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및 기소된 자, 기소 가능한 범죄를 범한 자, 정부기관 상대로 사기 및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자, 정부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제도를 남용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법은 이렇게 그냥 읽으면 아무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소 가능한 범죄를 범한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죠. 사형으로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도 잘못된 증거나 잘못된 사람을 기소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무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나가기 전까지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단 기소만 돼서 지문을 찍어서 경찰에 넘기면 그것이 즉각 이민국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 그 이유만으로 추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그 세션스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여기 보면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추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가 그전에는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중범죄를 저지른 서류 미비자들만 우리가 추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지 두 달이 되지 않아서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서류 미비자일 경우에는 추방을 한다라고 하는 지금 그 법무장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기소 가능한 범죄자 나중에 무죄로 판명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소가 됐으면 그리고 서류 미비자라면 추방하는 것이 합법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스 폴리스 연방 이민국의 수사관들 경찰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15,000명 늘려서 3배 이상으로 늘려서 불체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추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및 요원 충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에 떴습니다만 멕시코 장벽을 이미 건설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엄청난 비용을 드는데 중요한 사실은 나중에 우리 박재진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지만 그 가족 초청 이민에서 자기 가족을 스폰서하기 위해서 재정보증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시민권을 받기까지 또는 10년 세금 보고할 때까지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환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단 한 건도 환불 소송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하겠다는 것이고 그 돈을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국경 감시 강화나 이민자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러 관련국 7개국 법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버님이 독일에서 온 레퓨지 망명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레퓨지를 받지 않겠다는 정책을 했다면 과연 트럼프 아버님이 또 트럼프 자신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으면서 지금처럼 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그 영부인 있잖아요. 그분이 방문으로 와서 모델 활동을 했어요. 엄격하게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명령의 기준을 대면 이분은 추방 대상입니다. 불법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짚고 가고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테러 국가 출신 사람들 그리고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공격을 했다면 바로 지난주부터 이제 H1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혹시 이제 뭐 H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회사 업주인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에는 뭐 미국의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초의 공격이다, 단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시민권자에게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단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여쭤보시는 게 한인 서류 미비자 또는 불법 체류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정확한 통계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 센서스를 10년에 한 번씩 하죠. 그때 2010년도에 한인 이민자의 숫자가 140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서류 미비자 수는 2011년 통계로 하면 23만 명, 2014년 통계로 하면 17만 명입니다. 그러면 6명 중에 1명 또는 8명 중에 1명, 대략 평균으로 하면 7명 중에 1분이 서류 미비자입니다. 이분은 저희 가족일 수도 있고 저희 성당, 교회에 나오는 교우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서류 미비자들의 문제,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법을 어겼으면 쫓아내야지. 범죄자들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이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일 수 있다는 것, 작은 자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가 과연 그 사람들에게서 멈출 것이냐? 저희가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동규 변호사님,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장님답게 작은 자의 관점에서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최영수 변호사님께서 이민국 체포, 추방, 정말 단어들이 아주 힘이 실리는데요. 그 추방 절차와 구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영수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시민참여센터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나소 카운티 감사원의 변호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네, 최영수 변호사님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일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동규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대통령 들어서고 저희들이 이민 온 지가 뭐 20년 되신 분도 있고 30년 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이민 정책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아마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참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걱정을 들어드리자, 그리고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방송국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시민단체들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들어서고 가장 아마 문제가 됐던 게 영주권자든지 간에 아니면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이나 물론 당연히 서류 미비자 분들께서 본인이 이 추방을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권자는 추방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조금 좀 생각을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하셔서 시민권을 좀 이렇게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방 대상에서도 제외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주인으로서 한 표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행정명령, 이민행정명령에 대해서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 이민사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그 한 표로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권자는 일단은 추방 대상에 제외되고요. 영주권자하고 그다음에 비자를 갖고 계신 분, 그다음에 서류 미비자, 이 세 가지 부류가 이제 추방의 대상이 되는 어떤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추방이라는 게 다들 듣기 싫겠습니다만은 과연 정부의 어떤 기관들이 이런 것을 집행을 하느냐? 물론 대통령께서 최근에 바뀌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50%를 줄이겠다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실제적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발표했을 때 설마 그렇겠냐? 대통령이 우리 선거할 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한번 쇼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보니까 요즘에 이민국에서 정부에서 너무 일을 잘해요. 저희들이 이민국하고 이렇게 서류도 넣어보고 하면 되게 더디잖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이렇게 거부도 시키고 보충서류 내고 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이민국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추방에 관한 한, 그러니까 이민자를 색출해가지고 추방을 시키는 거에 관해서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민사회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많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부의 어떤 놈들이 이민사회를 괴롭히느냐, 추방을 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USIC라고 가로 읽고 있죠.
ICE가 뭡니까? 얼음이죠. 네, 이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그 오한을 일으키집니다. 그래서 이 ICE라는 데가 Immigration Custom Enforcement,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민국에서 경찰이 되겠죠. 그래서 추방에 대상이 되는 분들을 잡는 사람들을 USIC에서 합니다. 두 번째, CBP라는 곳은 저희들이 이제 JFK 공항에 이렇게 와다 보면 탁 그 내리자마자 처음에 이제 우리 인터뷰하는 데 있죠. 그 입국 수속하는데 그분들이 CBP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체포 또는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그 입국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스펙션을 하고 미국에 들어왔을 경우에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입국장에서 인스펙션을 안 한 경우에 만약에 뭐 추방 사유가 됐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도 없어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약한 주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JFK라든지 아니면 뉴욕공항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돌아오실 때 저기 조금 이제 어떤 체포 기록이 있다든지 좀 이렇게 입국에 하자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변호사라든지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EOIR이라는 게 있습니다. Immigration Court. 그러면 만약에 CBP나 IC에서 사람을 찾게 되면 불법 체류하신 분을 찾게 되면은 어디로 보내느냐? 우리가 경찰이 잡으면은 우리 재판 받으려고 법원에 가죠. 마찬가지로 EOIR 산하에 이민법원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법무부 산하고요. 위에 있는 두 가지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민법원은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좀 우리가 형법상, 주형법상 사람이 잡히면은 이제 법원 가서 받는 그 절차는 비슷한데 이 연방 이민법에 관해서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법무부도 그렇고 국토안보부도 그렇고 행정부 산하입니다. 이게 법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통 티켓을 받으면은 DMV로 가죠. 그럼 DMV 가면은 행정판사가 있죠. 경찰이나 DMV의 판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에서 범죄를 지고 걸릴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리고 공정한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민자들은 그게 없어요. 행정부에서 잡고 행정부에서 재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위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게 USCIS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민 올 때 영주권도 신청하고 비자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FBI. 큰 사건 같은 게 있습니다. 뭐 갱단이라든지 아니면 테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민국에서 이제 그런 연방 수사기관하고 이제 동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주라든지 아니면 시, 그다음에 카운티에 있는 뭐 경찰들이 되겠죠. 법적으로 연방에서 이제 이민국 그 경찰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신분이 없는 분을 이제 체포하라고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민법은 이민 정책은 연방의 관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시라든지 주라든지 카운티에서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뭘 하냐면 지금 그 공약상 이민자들을 많이 색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연방 직원만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아까 15,000명을 충원한다는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라든지 카운티라든지 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뉴욕시리라든지 시애틀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들은 안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행정명령에서 이제 기초로 한 건데요. 만약에 이민국에서 30명을 만약에 뭐 30개의 어떤 그 요청을 보냈어요. 뭐 한 달에. 그런데 이제 뉴욕시리는 한 번도 이거를 요구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 거죠. 거부를 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주당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그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띄웁니다. 최근에 이제 3월 달인가 한번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때 들어온 게 뉴욕시리, 나소 카운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위에도 뉴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팔비틀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법적으로는 강요는 못하니까 도와 안 줄 경우에는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부에 대해서 보조금도 끊고 그런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권자라고 그러면 팰리세이드 파크도 그렇고 뉴욕시리도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 가지고 왜 행정부에서 그 이민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법적으로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민자 사회에 반하는 정책으로 시라든지 정부라든지 카운티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 앞에 5 국가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체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럼 추방 대상자는 누구냐?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민권자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되고요. 특히 이민 서류를 위조한 자, 그 다음에 뭐 입국 전에 전과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보면 중범죄를 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입국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게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도 추방 대상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추방 명령을 미리 받은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오버스테이라고 그러죠. 신분을 관광 비자로 들어왔는데 안 나가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취업 비자를 갖고 왔는데 뭐 파이어 돼가지고 신분을 유지 못하신 분 다 그 추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국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이제 비자 웨이브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비자 없이 들어오죠. 그래서 90일이 지나면은 신분이 상실이 되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도 다 추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법자. 네. 보통 그 오바마 행정부 때는 소위 경범죄라고 그러죠. 한인 사회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폭행, 그죠? 그 다음에 매춘, 그 다음에 음주운전, 그 다음에 절도.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인데요. 소위 자범입니다. 그래서 보통 뉴욕시 기준으로 보면은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범죄들은 한두 번 가면은 그냥 범죄가 안 되는 바이올레이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범인데 오바마 행정부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추방의 대상에서 안 넣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주운전도 아까 신문을 잠깐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음주운전도 지금 추방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추방을 당할 것인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잘 아시죠? 경찰은 자기가 할 일이 무조건 잡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럼 법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 법원은 행정부 산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프 세션이라고 법무부 장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이 반이민 정책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대변자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잡히게 되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는 경범죄에 대해서 이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대상자 중에서 체류 기간 위반자, 단순 미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는 단순 미비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 미비자가 경찰에 연유가 돼가지고 이제 법원에 갔을 경우에 그때 이제 중범에 해당될 경우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뭐 중범죄를 확정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추방을 하고 이랬거든요. 아니면 뉴욕시리 같은 경우는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보석이 안 돼가지고 이제 잡혀 있을 경우에 이민국 직원이 와서 이렇게 추방을 하는 그런 절차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러면 단순히 신부모 위반한 자가 집에 이민국 경찰이 와서 잡아갈 것이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신분이 없으시고 만약에 뭐 예전에 뭐 한 몇 년 전에 음주운전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잡아가는 경우가 있겠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고요. 대신에 그럼 언제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냐? 최근에 한 달 안 됐습니다만은 퀸즈라든지 요 뉴욕시리에서 30명이 잡혀갔거든요. 그 중에 한 5분의 2 정도가 단순 신분 미비자가 잡혀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잡혀간 사람이 음주운전자예요. 음주운전으로 한 것.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음주운전은 아예 집행 대상에 제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그런 옛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간은 해외 여행도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느 경우에 이민국에서 찾아올 수 있느냐? 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민국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제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갈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잡게 되겠습니까? 주위에서 우리가 살다가 범죄에 연루되게 되면은 짐을 짓게 됩니다. 물론 단순한 교통 티켓이라는 이런 거는 짐을 짓지 않죠. 그런 건 괜찮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뭐 폭행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게 다 짐을 찍는 거죠. 그러면 짐을 짓게 되면은 예전 같으면은 그게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짐을 짓게 되면 FBI까지 이제 조회가 가잖아요. 그럼 FBI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IC로 갑니다. 이민국으로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짐을 안 찍은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쳐다도 안 보겠죠. 인지가 안 됩니다. 근데 짐을 찍게 되면 반드시 FBI로까지 가고 FBI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이민국으로 가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해서 이분을 잡으러 가겠다 말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기준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경우는 아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 내가 음주운전으로 뭐 유죄 판결을 받았어. A 미스디미너. 근데 보통 뭐 형은 안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걸렸어요. 뭐 범죄를 뭐 절도라든지 아니면 또 음주운전으로. 자, 이런 분들은 일단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범죄에 연루되지 말아야 된다. 그 외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민국에 단속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스페니쉬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심한데요. 한 사람을 잡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몽땅 잡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타겟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페니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가가지고 한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너 어디 왔느냐? 멕시코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술술 불면은 싹 다 잡아간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범죄를 져가지고 짐을 찍지 않는 경우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중범죄에 관해서 죄를 진 분들이 이제 추방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죄를 불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또는 기소된 자. 그러니까는 기소만 돼도 무죄 추정이 의혹이 있지만은 추방 대상은 되겠다. 물론 이민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집행 문제하고 재판을 받는 문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소 가능한 범죄를 범한 자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상대로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뭐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서류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세요. 정부 지원을 받은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원이라는 게 뭐 딴 게 있겠습니까? 뭐 SSI라든지 현금 보조 받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메디케이드 받는 거. 우리 좀 이따 박재진 변호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드릴 거니까 한번 잘 기울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병명령 받은 자, 뭐 이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우리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점은 심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서류만 미변한 자도 집행 대상에서 넣겠다는 게 지금 행정부의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포가 안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걸 배경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경위를 통해 가지고 추방 재판에 해부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범죄를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애들하고 싸우고 또 부인하고도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는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신고를 안 해도 옆집이 신고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게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뉴욕시리 기준으로 A 미스디미너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서 짐을 다 찢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들하고 싸운데 아들이 또 철부지 같이 또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매춘, 절도, 음주운전 이런 경범죄가 사실은 큰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국경 근처에 놀러 가시다가 이렇게 검문 검색에 잡히는 분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우리 관광회사 버스 타고 갔는데, 그죠? 그래서 평소 때 이렇게 뭐 신분이 없으시니까 안 가다가 뭐 기분이 좋아서 또 친구랑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국경 근처에
그러면 이제 보통 거기는 이제 몇 마일 그 안에는 그 이민국 지구 그 경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검문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고서 그 사람도 어떻게 아는지 모르죠. 근데 대충 보면은 외국 사람 같고 영어 못 하잖아요. 그럼 신분증 내놓으라 그래요. 네, 그러면 걸리는 겁니다. 원래 시민권 영주권자도 영주권을 갖고 지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지참 안 하는 것 자체도 추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여권 카피하고요. 그다음에 영주권 카피를 보통 때도 지참을 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국경으로 가서 조금 이렇게 좀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는 많이 주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예전에 그 기소돼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은 분 중에서 국내 여행은 그럼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지금은 상가를 해주니 좋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걸렸는데 뭐 바이올레이션을 받았다든지 그런 건 상관없죠. 그렇지만은 경범죄하고 중범죄, 미스디미나하고 펠로니가 미국 법상의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경범죄든 중범죄든 간에 확정 판결을 받으신 분은 당분간은 국내 여행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안 낫겠나. 특히 A 미스디미너 이상 펠로니 같은 경우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혹시 그 이민국에서 거리에서 또는 집에서 이렇게 잡으러 왔어요. 네. 물론 지문 안 찍고 하면 다 괜찮습니다만은 자, 그럴 경우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허위 준수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영주권자인데 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이상한 신분증을 내놨어요. 그럼 그거 자체만으로 추방 사유가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 기관에 거짓말한 사람도 추방되면 되죠. 네. 그리고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신분이 계신 분들은 이민국에서 신분증을 내놓으라 그러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영주권자고 그럴 경우 주셔야 됩니다. 근데 신분이 없으신 분은 절대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가짜 신분증도 내시지 말고 그 다음에 묵비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신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해서 내가 서류 미비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지만은 비신분자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가짜 신분증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자체로서 추방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만약에 찾아왔어요. 그 이민국에서 경찰이 찾아올 경우에는 반드시 밤하고 새벽에 옵니다. 대낮에 와서 수갑 채우고 가면은 이 파장이 심하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영장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영장을 제출을 요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장에서도 그냥 영장을 준다 그래가지고 하지 마시고 영어를 못 하시면 자녀분들 깨워가지고 영장 읽어보고 자기 이름 있는지 자기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민관이 사인한 영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열어주셔도 되는데 US 저지라고 해가지고 미국 연방 법원의 판사가 사인한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민 직원이라든지 이민 판사가 사인한 거는 문을 안 열어주셔도 되는 헌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영장에 없어도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신분이 없으신 분은 무조건 묵비권 행사하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연락처를 한두 개씩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더라도 48시간 안에 밖으로 전화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내놓는다고 함부로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사인을 안 하는 것도 묵비권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인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많이 갔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체포가 되면은 이민국으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체포한 다음에 보석금을 신청을 해주고 보석금에서 나왔는데 요즘에는 보석금이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나오셔야 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설명해서 보석금을 신청을 해서 히어링을 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한 가지만 더 덧붙일 거는 추방재판 해부되시면 특히 자녀라든지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사인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민법상 보호되고 있는 구제조치가 꽤 있습니다. 근데 뭐 헐헐 단신이고 내가 신분이 없는 걸 알고 범죄를 졌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가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제도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꼭 주의할 거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를 안 해야 된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용수 변호사님, 우리 실컷 걱정하게 해놓고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셨는데요. 예, 부부 싸움도 조용조용히 하셔서 이웃에 들키지 않게 하시고 술은 집에서만 마시고,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재진 변호사님, 지금 시민참여센터와 뉴욕 총영사관에서 고문 변호사님으로 계십니다. 이민자의 정부 보조,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재진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재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박동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하나 있죠.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점점 이 범위 대상을 넓혀갈 것이다. 제가 지금 발표드릴 부분이 이제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범위입니다. 우리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들이 이제 퍼블릭 베네핏, 우리 공공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는 게 무엇인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상태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이 중요한 해였는데요. 1996년 이전에는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시민권자하고 똑같이 어떤 혜택을 받으신든지 간에 이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모든 공공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1996년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법을 하나 딱 통과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가급적이면은 사회 보장 혜택을 영주권자들한테 커버를 해주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비용을 절감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미만이 된 사람들은 소득에 따라서 주는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게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하면서 이민법도 같이 고칩니다. 그래서 이민법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냐?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미만에 있는 사람이 퍼블릭 차지가 되면 추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 두 가지를 바꾸게 됩니다. 자, 말이 조금 두 가지 용어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means tested public benefit을 받으면 안 된다,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고 퍼블릭 차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여러분이 오늘 조금 잠깐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 means tested public benefit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뭔가 주는 혜택, 이걸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디케이드 받으실 때 어떻게 하죠? 사람의 소득도 있는지 없는지, 네, 그것에 따라서 다르게 차등적으로 주죠. 또 우리 자녀분들 식사, 여기 뉴저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녀분들 공립학교에서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주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다 내야 되죠. 점심값을. 또 겨울이 되면 연방 정부에서 가정 힐링, 전기, 이런 에너지를 지원해 줍니다. 자, 그 프로그램도 인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인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전부를 다 means tested public benefit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96년도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영주권 받은 지 5년 미만이 되는 사람들은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법상으로, 현재 법상으로요. 자, 그러면 이민법상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퍼블릭 차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민법상으로는 공공의 부담이 되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민을 왔는데 이분이 미국 내에서 자립을 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뭐냐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혜택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람은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그게 이제 퍼블릭 차지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영주권 신청할 때 받은 영주권을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퍼블릭 차지가 되면 추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의 법이에요. 현재 개정되어 있는 상태의 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퍼블릭 차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또 한 가지의 보완 장치가 있었죠. 뭐냐? 누군가를 초청을 할 때,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을 때
가족 초청 이민하시면은 부모님 초청하고 형제 자매 초청하고 뭐 자녀 초청하고 하잖아요. 시민권자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초청을 했을 때 꼭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재정 보증이라는 거죠. 네, 재정 보증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재정 보증을 통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퍼블릭 혜택을 쓰고 사용을 하고 퍼블릭 차지가 되고 하면 그 비용을 그 재정 보증인한테 받아내는 그런 제도가 있죠. 네, 그거는 실제로 그 재정 보증 이민자가 시민권을 받든지 아니면 그분이 독립적으로 10년 동안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셨을 때에만 그게 그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시민권자, 그 재정 스판서 해주신 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재정 스판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부간에 결혼해서 오신 분들, 배우자를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초청한 다음에 이혼하셔도, 예, 그 이혼한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든지 아니면 10년 동안 세금 보고를 할 때까지는 비록 이혼을 했어도 계속 책임이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정부하고 계약입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법 상태예요. 제가 그 퍼블릭 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요거 좀 더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뭐냐면 퍼블릭 차지라고 말을 아까 해놨는데, 그러면 내가 메디케이드 받으면 아니면 아이들 자녀 밥 먹는 거 이런 거 받았다든지, 그러면 이거 바로 퍼블릭 차지가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퍼블릭 차지라는 개념은 아까 어떤 베네핏을 하나를 딱 받았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개인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봅니다. 나이도 보고요, 건강 상태도 보고요, 직업이 뭔지도 보고요, 가족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에 통장에 어떤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봐서 이 사람은 자립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면 퍼블릭 차지로 이제 판단을 하고 추방까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두 가지 개념이 너무 조금 좀 다르게 보이시죠? 예, means tested public benefit이라는 말하고 public charge라는 말하고 두 가지를 놓고 나서 보니까 그때 96년도에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민자 사회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혼란이 있었느냐? 아마 여기 오래되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임신을 했는데 우리 자녀가 뭔가 베네핏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았다가 추방당할까봐 안 받고 자비로 비싼 몇만 불의 병원비를 들여가면서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혼란이 발생하게 됐어요. 노인분들 자녀 초청 받아가지고 딱 왔는데 메디컬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안 받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사회에 그런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민국에서 99년도에 정식 가이드라인을 내놓습니다. 이런 것은 받아도 퍼블릭 차지에는 해당시켜주지 않겠다. 그리고 퍼블릭 차지에 해당될 만한 베네핏은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연방정부에서 이민국에서 정리를 내놓습니다. 뭐라고 내놓느냐? 연방이나 지방정부로부터 현금 지원받는 분들, SSI나 지방정부에서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주는 어떤 돈으로 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거 받으신 경우에는 퍼블릭 차지를 하는데 고려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 요양 프로그램. 이게 우리 널싱홈 같은 데 있죠. 그리고 정신병원 같은 데. 네,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감옥은 아니고요. 이런 널싱홈 같은데 장기 요양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것도 해당되는 것을 한 요소로 보겠다. 퍼블릭 차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현물 지원 받는 것들, 또 메디컬 서포트 받는 것들, 이런 건 캐시 지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어떤 거냐면 이런 캐시 지원이 아닌 것은 받아도 퍼블릭 차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아이들, 자녀분들 밥 먹는 거 괜찮고요. 또 우리 대학생들 학자금 지원 받죠. 연방 프로그램으로. 그것도 뭐에 따라서 주는 거죠?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네,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퍼블릭 차지를 판정하는 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대부분의 현물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또는 이런 아까 학자금, 융자 아니면 우리 에너지, 전기 비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출된 행정명령, 아직까지 다행인 거는 행정명령 사인을 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2월 달부터 계속 유출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죠. 이제 현재 이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겠냐? 내놓은 게 뭐냐면 퍼블릭 차지라는 말하고 means tested public benefit이라는 말하고 이걸 그냥 다 똑같이 섞어서 가서 우리 퍼블릭 차지라는 말을 크게 폭넓게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공공 혜택을 받으면 다 퍼블릭 차지로 볼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추방하는 데 근거로 삼겠다라고 경고 이제 떠넣은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혜택 받으신 분들 이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해당됩니다. 푸드 스탬프 받는 분들, 메디케이드 받은 분들, 오바마 케어 들어가 있는 분들,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받으신 분들, 아까 대학 학자금 융자 받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이민자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는 모든 종류의 베네핏이 다 퍼블릭 차지를 판단하는 기준 내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영주권 심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내놓았습니다. 뭐냐면 이게 일정 뭐 학력 수준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내놓은 게 이제 고졸 학력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수준 이상의 미만의 재산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정 보증인으로부터 지금 영주권자가 받은 혜택을 다 받아내도록 지금 뭐 소송도 하고 뭐 해서 다 받아내겠다. 그리고 그걸 다 받아내서 그동안에 들어간 그 비용을 다 보전하도록 하겠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걸 다 받아가지고 저기 밑에다가 장벽을 쌓는데 그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뭐 되게 폭넓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의욕이 있는 거를 과연 그러면 잘 해낼 것인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 행정명령, 지금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서라든지 뭔가 바꾸려고 했던 것들이 있죠. 그 수포로 돌아갔죠. 뭐 제일 처음에 우리 트럼프 케어라고 해야 되나? 오바마 케어를 뒤집는 거 시도했다가 안 됐고 또 그 행정명령, 우리 이슬람 출신 국가의 이민자들을 막으려는 그런 행정명령 내놨지만 계속해서 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죠. 실제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저희도 이 예상돼 있는 것도 사실은 그거하고 비슷한 운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고 서명이 안 됐긴 했지만 이 발표를 해서 내놓은 이유는 이 이민자 사회 또는 미국 사회 전체에서 이런 것을 내놓았을 때 어떤 반응이 올 건가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간을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좋지 않은 의견, 그러니까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실제로 이게 미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 전달되었을 때 아마 이거하고 똑같은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법 개정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현재 있는 법은 현재는 지금 잘 준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상을 먼저 하고 현재 문제점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상은 저희가 이대로 될 것 같진 않고 이게 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재에 있는 법은 모든 커뮤니티에 있는 이민자 사회 모든 분들이 잘 지켜셔야 나중에 어떤 식으로도 변경이 되든지 간에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이후 5년 이내에는 그 메디케이드나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되세요. 네. 현재 법상으로 금지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점은 우리 시민권 받았어요. 이렇게 저희 같은 또래 있는 분들이 시민권을 받자마자 부모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초청을 합니다. 당장 그 연세가 있는 분들 필요하시죠? 네, 필요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 신청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시민권을, 그 메디케이드를 내주는 그런 기관에서, 소셜 시큐리티에서 이분이 영주권 언제 받았는지 그 숫자, 날짜를 매치하고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절차도 없고 신청하면은 나와요. 네. 그러시고 그런 분들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이 사실 그걸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규정 맞춰서 또 일부 영주권자가 받아도 되는 것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따로 그 각 기관이나 이런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가지고 받아도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인 커뮤니티 내에 이제 신분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성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하면 나오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가입을 권유하고 또 가입을 되고 또 가입이 된 이후에 이 가입하는 절차상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우리 아까 추방 사유 중에 있었죠. 뭐가 있었죠? 정부나 이런 것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법을 잘 준수하시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법을 바꿀지 한번 주의해 보시면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또 정부 보조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박재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동찬 시민참여센터의 대표로 계시며 한인봉사단체 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행정명령의 배경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동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찬입니다. 앞에서 저희 변호사님들이 구체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법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왜 이런 행정명령안들이 나오고 있고 도대체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115회기 의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백악관과 행정부는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이 미국인이 아닌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반대하고 또 히스패닉 라틴계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또한 이 사람들의 1,1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계속 쫓아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협상과 국제 무역 협정들에 대해서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 멕시코 국경과의 사이에 크고 아름다운 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소수의 우대에 대한 것들을 반대하겠다. 이 내용들은 뭐냐면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 선언을 하면서 관용과 평등에 기초한 미국의 가치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금 의회도 115회기 의회도 보면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입니다. 상원 하원 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은 공화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노선에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소위 말하는 오바마 그 케어를 대신해서 트럼프 케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당의 의원들에 의해서 사실은 부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수당이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이 집단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내에서도 여러 계파들이 있지만 이 계파들이 다 이 온건 보수, 그다음에 이 극우 이런 파퓰러한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핵심 정치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이 다수당에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남아있는 연방의회가 통과시켜야 될 올해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될지 지금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내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행정부로 들어갈까 말까 해서 임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1,000개가 넘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방 검사들은 거의 다 해고를 시켰죠. 해고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고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연방 국무부도 국무부 장관이 있는데 지금 국무부 차관도 없고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들여다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트럼프주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못하지만 트럼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트럼프주의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보면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이라고. 여기 사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가끔 신문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서 항상 기속말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상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순환론적 세계관, 세상은 반드시 반복한다. 그래서 미국도 80년에서 100년에 한 번꼴로 반복을 하는데, 그것이 미국의 독립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30년 대공황이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 후로부터 80년에서 100년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될지 모른다. 근데 그 또 다른 전쟁은 벌써 시작이 되고 있고, 종교 간, 그 다음에 문명 간 전쟁이고, 어쩌면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중국과 그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비를 대폭 올렸죠. 모든 예산들을 다 삭감을 시켰는데 국방비가 왕창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배넌은 무슨 일을 했냐면, 극우 온라인 매체 브레이브하트라는 그 온라인 매체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고 있냐면 알렉산드로 두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생소할 겁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푸틴의 그 사상적인 조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러시아 민족주의를 이 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도 사실은 여러 민족들의 연합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슬라브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뭘 이야기를 했냐면, 그 러시아는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라시아라는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라시아주의를 가지고 이 러시아가 다시 한번 부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기정학의 기초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 그도 뭐 정치인들, 학자들이 필독스로 읽고 있는 러시아 민족주의, 슬라브 민족주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오래전부터 그 스티브 배넌은 상당히 연구를 했고 푸틴에 대해서 좋은 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푸틴을 따라 배워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푸틴이 자기의 롤 모델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덩달아서 푸틴이 좋은 사람이라고, 멋있다고, 오바마보다 푸틴이 훨씬 더 박력 있고 일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면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현되겠냐면 대한우파라고 그럽니다. 대한우파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 일본에서 그 제트케라고 제일 동포들을 반대하고 하는 그 사람들도 이 대한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도 이제 이런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매체 이외에 알트라이트라는 그런 그 온라인 매거진을 온라인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크게 두 개의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이 뉴스 매체가 있는데, 거기가 대한우파라고
얼터너티브 라이트라고 이제 주로 이야기하면서 이 미국 내에서 새롭게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우파가 뭔지 사람들이 말만 듣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만 그 내용은 네오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오나치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그 벽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히스패닉은 다 범죄자이고 하니까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지하에 있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나왔고 이렇게 손을 높이 들면서 하일리 트럼프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이 뉴스에 잡히고 했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네오나치, 신나치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나치주의는 뭐냐면 그 파시스트, 나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나치주의는 특히 인종주의, 특정 인종이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인종은 필요 없고 다른 인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히틀러가 그런 일들을 했었죠.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매체들에서 보면 대한우파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했을 때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또 이 중남미 이민자들을 증오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이 특정 종족의 민족주의를 좋아한다.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브레이브 바트라는 그 온라인 언론을 하고 있는 스티브 배넌, 지금은 백악관에 들어가서 수석 자문위원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얼터너티브 라이트라는 신문, 온라인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리처드 스펜스라는 이 사람인데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이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런 곳에서는 오랫동안 대한우파를 연구하면서 그 옆에다가 뭐냐면 네오나치라고 같이 병기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무부로 들어와라 하더라도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나치로 찍히면 미국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치를 끝까지 추적하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나치란 말만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경기를 하는 많은 미국의 역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2등, 3등 하는 사람들이 지금 행정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미국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 지금 대한우파에 대한 그 우려는 뭐냐면 이 대한우파를 네오나치 또는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시즘은 이제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자기들 세력들이 모아서 힘없고 나약하고 한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왕따를 시키고 왕따를 넘어서 인종주의적으로 이 혐오하고 뭐 지금 있는 뭐 그 KKK단이라든지 반 유색 인종 연합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실은 나치즘에 기초한 대한우파에 소속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계가 뭐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면 생존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다수가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옆에 있는 소수계의 불행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대국들이 일어나서 대국의 민족주의를 하면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항상 피해를 봤던 역사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이 대한우파가 가지고 있는 인종주의라든지 파시즘 이런 것은 극도로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우파의 영향 속에 있는 미국을 보면 첫 번째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반이민 행정명령안입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안이 대한우파의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한 트럼프 내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더십이 자꾸 뭔 일을 할 때마다 리더십이 도모에 오르고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해서 리더십이 계속 깎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이라고 있는데 동맹국들하고 계속 좋지 않은 관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지금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GDP 국민 총 생산력은 미국이 전 세계 당연히 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살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 내에 부가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든 거지, 미국에 잘 사는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미국의 내부 모순들을 오히려 바깥으로 돌려하고 딴 사람 탓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 미국이 앞으로 건강하게 잘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미국이 동맹국들 속에서 그동안 맺었던 여러 가지 그 무역협정이라든지 또 외국으로부터 오는 인재들이 들어와갖고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그들이 미국에 남고 해서 H-1B 비자를 통해 갖고 인재들이 미국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 사람들도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가서 몇 년만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첫째,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하고 동맹 맺는데 별로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인재들이 미국으로 안 옵니다. 그러면 IT라든지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그거는 IT 기업들은 1년이 다르다 하게 이 변화를 해가는데 미국이 그 부분으로부터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를 움켜쥐고 있는데, 미국은 필요하면 돈을 찍어갖고 얼마든지 물건을 사올 수 있고, 또 돈이 많이 풀렸다 생각하면 달러의 가치를 올려서 외국에 있는 달러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야말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데,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맹국이 해체가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예측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산술적 계산으로서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도 대제국이 되려면, 특히 우리는 중국 문명권에 있었을 때 중국이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이 조국 무역을 하게끔 허락해 줬거든요. 근데 중국은 조국 무역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조국 무역은 엄청나게 손해 보는 장사이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나는 개껍데기 갖고 와갖고 비단하고 바꿔달라 그러는데 그 어떻게 환산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동네의 맏형으로서 자기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이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동맹국들이 미국 편을 안 들고 다 흩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과 또 부의 공평한 분배가 아닌 이런 정책을 펴서 미국의 국론 분열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데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역사적으로 파시즘은 항상 좌절한 그 사회 집단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산층들이 지난번 이 금융 대환란 이후에 완전히 좌절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러스트 벨트라고 오랫동안 중공업이 있던 지역들의 이 미국의 경제 방식이 바뀌면서 그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면서 그 동네가 다 일자리를 잃고, 이래서 미국의 블루칼라 중산층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시즘은 또 하나 뭐냐면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해외에 있는 불법 체류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고, 저들이 언제 테러리스트가 돼갖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서류미비, 그리고 이민자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러 이 중동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테러를 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도대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우기는 반지성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유세 과정 내에서도 1964년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했던 민권 선언에 반대하는 반인류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시즘은 항상 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뭘 만들었냐고 하면 그저께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이 생츄리 시리를 하고 있는 대도시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거기에 M813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이 범죄 집단들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만약에 연방 정부의 이런 반이민 행정 명령안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 연방 정부의 지원금도 주지 않겠지만 범죄의 소굴이 된다. 그리고 미국을 망가뜨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범죄는요, 이민자들이 있는 지역보다 이민자들이 아닌 지역의 범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을 대한우파라든지 했던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 범죄 이민자들과 유색인종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그들에게 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국의 파시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한데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는 소수계로서 이런 지금 발생하고 있는 반이민 행정명령안이 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을 서로 돕고 협력해서 당분간 소나기를 피해가는 4년 기간 동안엔 잘 버티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단계를 하고 또 우리가 그 미국에서 4.29 LA 폭동을 당했죠. LA 폭동에서 우리는 미국의 그림자였습니다. 미국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교에 보내면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그림자였어요. 아무도 우리를 카운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각 지역에서 정치력 신장을 위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유권자 등록 많이 하고 미국의 주류는 여기에 90% 이상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이나 소수계는 사실 60%도 채 안 되는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인 것입니다.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서 나서는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에서 이런 정치력 신장 활동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들을 하고 또 지역 정치인들과 유대도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목소리를 가지고 워싱턴에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 이런 교회나 이런 종교기관들은 어려움에 처한 서른 미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해나가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사회는 미국이란 큰 역사의 강이 흐르는데 미리 와서 여기에서 주류라고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그 호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호화 유람선은 선장도 있죠, 조타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레이더도 있고 해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폭풍우가 오더라도 끄떡없고 또 자리를 피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뭘 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뗏목 타고 있습니다. 뗏목도 다행이에요. 뗏목도 없는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뗏목에서 우리는 누가 선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노를 젓는 사람인지 몰라요.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밑에 있는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기에 암초가 있는데 누군가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저기 암초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아니면 저기 폭포가 있는데 빨리 바깥쪽으로 모두 다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노를 져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커뮤니티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저희 기관이 이런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를 빨리 만들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꼭 저희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 육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없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르가나이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등록 2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하는 단체들 사실 없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인 정치인들이 왔을 때 투표에 당선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다리 놓고 높이 올라가고 저희들이 열심히 망을 보고 있는데 잡은 물고기 같이 좀 나눠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계속 멀리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동찬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배 이야기를 하셨는데 4월 달에 선장 배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세월호가 있어가지고 4월의 배 이야기는 들으니까 얼른 그쪽으로 연결이 되네요.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듣고 있는 모습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문제, 또 특별히 교황청과 미국 주교회의에서
아주 이민자 권익을 위해 강한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가 성마이클 성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의 입장에 대해서 조민현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현 신부입니다. 미국 가톨릭 교회는 이민 교회일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서울 가톨릭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교구 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누학교구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미국 교회는 이민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이민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한국 사람 있죠? 엄청난 숫자의 과테말라 사람 있죠? 이태리 사람 있죠? 아이리시 있죠? 그러니까 이민 교회일 수밖에 없고 또 천주 교회는 그 자체가 유니버셜한 그 보편적인 교회잖아요, 그죠? 교황님을 상대로 뭐 중국 교회, 일본 교회, 뭐 남미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 자체는 이민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예, 전체. 특히 미국 교회는 완전히 이민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은 한국 교회는 단일 민족, 단일 문화, 그리고 고유한 정서를 바탕으로 하나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미국 교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죠? 남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뭐 한 40% 이상 남미 사람을 차지하는데 남미만 해도 30-40개 국가에서 왔거든요. 예? 그리고 뭐 한국 사람, 동양 사람 멀리 볼 곳 없이 이 교회만 봐도 엄청나게 이제 다민족 교회.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자체는 이민 교회인데 제가 이 미국 주교 회의에 이민 교회에 대한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민자들을 향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 잠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잘 살 권리가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기회를 찾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전쟁이 나고 가난하고 정치적인 포각을 받으면은 그 자기 나라, 내 나라에서도 살지 못할 살아야 될 권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다른 나라 가서 가족을 지키고 기회를 찾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 나라에서 찾을 권리를 빼앗기면은 다른 나라를 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 국경을 넘어오고 미국에 오는 것도 그 권리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세 번째는 그런데도 모든 주권 국가는 자기 국경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모든 주권 국가는 자기 국경을 잘 지킬 권리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2009년 자료인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보니까 1100만의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있어요. 1100만에. 거기 보면 멕시코가 지금 660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200만인데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가테말라인데 우리보다 2배가 많아요. 400만이에요. 400만.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의 정서가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들어오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 보면서 국경에 대한 문제가 트럼프의 그 빌딩 월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 피난민들, 난민들,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피난민과 레퓨지와 아실룸,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불법 체류자라도 해도 인간적인 권리, right and dignity, 그 right과 dignity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불법이고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그 인간의 본연에 갖고 있는 그 권리와 그 책임을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게 5가지의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경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숫자가 2005년에 1년에 170만 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2015년에 17만 명으로 줄었다면 완전히 10%, 90%가 줄었죠. 이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의 정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미국 주교회의에서도 주권 국가가 자기 나라의 국경을 지킬 권리가 있는데 미국의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 규모와 부유한 나라의 사정을 봐서 포괄적인 이민 정책을 써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히 이민자들, 난민들, 그래서 포용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게 올해 나오는 사진인데 시리아의 난민들이 지금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걸어다녀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몇십만 명의 난민들이 시리아 전쟁을 피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 타고 가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니까 그리스나 이태리 해변에 애기 시체가 막 떠돌려 오니까 유럽이 지금 다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시리아가 멀쩡하게 잘 독재자였든 뭐든 모르겠는데 멀쩡하게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몇십만 명의 트럼프가 이 난민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큰 이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보게 되면은 미국 주교회의의 그 이민 정책의 큰 두 가지 문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건은 2001년에 미국 주교회에서 발표한 우리 안에 낯선 이들을 환영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성 안에 일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stranger 이방인들을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고 다양성, 우리는 어차피 다양한 이민교회인데 그래서 일치를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미국 주교들이 멕시코 주교들과 함께 발표한 것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낯선 이는 없다. 함께 희망의 길로 가자. 그래서 Juntos en el camino de la esperanza ya no somos extranjeros. 그래서 그 함께 낯선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어차피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만들어진 이민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낯선 이들을 환영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낯선 이들을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언, 그들과 일치하고 그들과 살리다리티,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 이태리, 아이리시, 가테말라 정말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인데 서로 다 힘들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테말라 시스펜트들이 싫고 이태리 사람들은 다 싫고 근데 그 속에서 커뮤니언을 이루고 살리다리티, 일치를 이루어라라는 게 미국 주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낯선 이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다시 성서적인 바탕으로 미국 가톨릭 교회나 어느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인 천주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잠깐 봅시다. 레위기 19장 34절 보면은 너희 땅에서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에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왠지 아느냐?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낯선 이들, 가난한 이들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펀더멘탈 파운데이션, 가장 기반에 갇혀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그 벽입니다. 멕시코에 짓겠다는 벽인데 뭐 교황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브릿지 다리를 져야 되는데 어떻게 벽을 짓거냐. 여러분들 중에 저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을 갈라놓는 벽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충직한지. 트럼프에 가가 정말 다 지면은 적어도 100년은 갈지 모르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흉물이 될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벽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가서 저놓은 벽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리예요. 다리, 브릿지, 벽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I was a stranger, you welcomed me. 내가 낯선이었을 때 네가 나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천주교회가 트럼프에 대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계속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트럼프 선거 때 많은 미국 캐톨릭 신자들이 사실 트럼프 찍었거든요. 예? 천주교회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미국 교회가. 왜? 왜냐하면 프로라이프, 어볼션 반대하죠. 예?
그다음에 대법원에 그 하나 빈 그 대법원 판사 그 자리 넣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하고 블랙이 아닌 거예요 지금요. 이게 화이트 앤 블랙이라서 이거면 되는데 이거 하자니 저게 비고 저걸 잡자니 이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천주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놀랍게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미국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도 이 이미그레이션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프로라이프 정책에 대해서는 또 뒤쪽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개인의 놀라운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가난한 이웃들 특히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이웃들, 특히 우리 성당의 가테말라 사람들은 미국 온 지 10년, 15년이 넘은 사람이 있는데 돈 벌어서 다 보내주고 그 와이프도 10몇 년째 못 봐요, 그죠? 그 자식을 10몇 년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깊숙이 관련된 정말 신앙의 도전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민현 신부님의 가톨릭의 입장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비해서 정말 깊고 다양한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궁금한 점이 또 물어보고 싶은 점 있을 줄로 압니다. 질문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미리 질문을 저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을 꼭 나가셔야 되는데 음주운전도 한 적이 예전에 있었고 또 지금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도 받고 있다. 나가도 되겠는가? 지금 한국을 꼭 나가셔야 되는데 또 이런 어려운 점을 질문해 주셨고요. 또 성지순례라든가 또 가족 여행이라든가 이런 그 해외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공항에서 문제가 없겠는가. 그래서 출국에 관계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하자면 한국 분들이 지금 이제 고용하고 있는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일해도 괜찮을까? 또 이민국에서 누가 갑자기 찾아오면 이 친구들을 뭐 뒷문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어느 분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주운전이 참 문제가 많이 되겠습니다. 다른 그 범죄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절도라든지 우리가 뭐 장발장 같은 경우도 배고파서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형법을 합니다만은 가장 어리석은 범죄가 음주운전이 아닌가. 왜냐하면 친구한테 키를 맡겨도 되고요. 그다음 대리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놔둬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뭐 어렵습니다만 부인을 불러도 되고 근데 꼭 음주운전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이 참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게 경범죄 A입니다. A 미스디미너인데요. 그래서 추방사회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받을 때도 한 번의 음주운전은 면제를 해주고 시민권을 줬죠. 네, 물론 다른 뭐 요건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행정명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범죄의 그 종류를 불문하고 기소될 수 있는 범죄, 경범죄나 중범죄 합쳐서 그것도 추방 대상에 집행 대상에 삼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이민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영주권자예요. 근데 음주운전만 예전에 한번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하다 걸렸어요. 자, 그럴 경우에 아직 판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실제 이민법원에 가가지고 그 자체만으로 추방을 시킬 법적 근거를 주겠느냐 하는 것은 별대지만
집행 대상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5년 안에 특히 뭐 이렇게 음주운 기록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또는 뭐 다른 범죄로 해서 기소되신 분들은 일단은 당분간이라도 해외 나가는 걸 자제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우리 스페니시 친구들 많이 고용하고 있는 우리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그럼 대처하겠느냐.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으로 이민 경찰이 찾아왔을 때와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뭐 스페니시 친구들이 한 30명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5명이 이제 신분이 없는 분이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뭐 이민 경찰이 뭐 물건 사러는 들어오겠죠. 그렇지만은 공무집행으로 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출을 요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회사에 슈퍼마켓이면 그 매니저 중에 한 분을 지정을 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당하는 직원을 특별하게 선임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해서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영장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장 중에서도 그 영장 안에 이름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로드리게스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왔다. 그러면 그게 영장에 이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찾아온 회사라든지 장업장이 주소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연방의 판사가 사인한 영장인지 아니면 그냥 행정명령, 그러니까 그 일반 행정부 이민국에서 사인한 것인지 또는 이민법원에서 사인한 것인지 요거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민국 직원이나 아니면은 이민법원 판사가 사인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민법원이 아닌 일반 US 저지가 사인한 경우에는 그거를 집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영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함부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체포해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분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분이 있음을 밝혀야 되지만은 신분이 없으신 분은 절대 묵비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만 주의를 해주셔도 도움이 되실 거로 보입니다. 네, 여기 박동기 변호사님한테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을 지금 하는 것이 좋은 시기인지, 또 영주권 가족관계 초청하는 것이 지금 더 어려워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짧게 그 여행 부분 아까 그 성지 순례나 그 선교 여행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요번에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그 7개 국가 이란, 이라크, 수단, 뭐 예멘 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를 방문하고 자기 나라로 안 가고 미국으로 직접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단속을 해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 걸린 사람이 노르웨이 수상이에요. 신문에 났는데 한 2시간 동안 취조를 받았어요. 이라크에 갔다가 이제 미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미국 왔는데, 노르웨이에서 수상이면 대통령이거든요. 노르웨이 수상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라크에 갔던 목적이 이라크의 인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 나라 정부를 비판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민국의 행정이 상당히 졸속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너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일단 자기들 레이더망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할 예가 무하마드 알리 주니어, 이름이 모슬렘이라고 하는 이유로 너 종교가 뭐야? 그 나라에 왜 갔어? 뭐 너도 뭐 테러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또 2시간 동안 잡혀 있었거든요. 결국 이 두 분 다 나오기는 했지만 선교행을 갔다가 또 성지순례를 갔다가 심지어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지순례 하시는 여행사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뭐 시민권자들은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들어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영주권자나 그 외의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시민권 신청 시에 그 범죄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범죄와 경범죄 이민법상의 차이는 법정 최고 형량이 1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년 이상이 될 때는 시민권을 거절당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중범죄 이상인 분들은 신청을 지금 시기에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뭐 그 100불짜리 하나를 훔쳤는데 또는 심지어 뭐 음주운전으로 걸리긴 했지만 뭐 우리 변호사가 그거는 뭐 범죄도 아니니까 괜찮다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서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었냐, 범죄 경력이 있었냐, 노를 표시하세요. 우리 변호사 이건 뭐 범죄도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범죄는 1년 이상을 넘는 중범죄가 아니니까 시민권의 결격 사유가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용지에 거짓말을 한 거, 이거는 위증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시민권 신청할 때 도덕성에 문제가 된다,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100% 판명이 납니다. 예, 물론 이제 항소해서 뭐 또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미한 범죄일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시되 거기에 어레스트된 적이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 디스포지션 서티피켓을 반드시 첨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추청 이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레이즈 법안이라고 이미 상원 하원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하거나 아니면 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이 숫자를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냥 이민자라고 표현을 해서 상당히 중립적인 것 같지만 법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90% 이상은 유색 인종이잖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신부님 말씀하셨던 남미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실체를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보면 유색 인종의 이민을 40%에서 50% 선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무슨 저희가 주장이거나 음모론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상정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것이 우리의 이민 정책이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바보냐, 저렇게 헌법을 위헌하고 이민자들이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왜 저런 걸 하지? 그것은요, 미국 선거에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대개 50%안 넘거나 많을 때 50%에서 60%예요. 그러면 그 중에 과반수면 25%에서 30%의 지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 전체 백인 숫자를 봤을 때 지금 다수잖아요. 예, 그랬을 때 25%에서 30% 정도의 지지를 받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7개국 행정명령이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의 지지율을 보면 한 70%가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60%에서 70%. 그러면 4년 후에 우리가 재선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나이브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처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소송이 뭐 수십만 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 행정명령이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건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약해질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정답이 있는 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네. 참고하셔야 될 건 지난주에 행정명령이 연달아 나왔죠. 네, 지난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H1B에 대한 거였어요. 그 H1B에 대한 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이제 유출된 거에는 이미 언급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게 제일 처음에 조금씩 맛보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4월 말, 3월 말에 뭘 했냐면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H1B를 할 때 15일 이내에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급행으로 처리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60일 동안 그냥 확 홀드시키는 일을 시작을 해서 현재 지금 그게 홀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황에서 H1B 추첨하는 거, H1B에 대한 것들 우리 벌써 접수 다 받았고 추첨까지 하고 있는 중에 이제 H1B는 이제 추첨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고학력자들, 또 경력 많은 사람들, 돈 많이 받는 사람들 위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행정명령 바로 사인을 했지만 사실 사인을 했지만 현재 있는 법에는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라라는 일종의 그런 명령이고, 또 하나는 뭐 철강이네 뭐 이런 것들 무역에 관련돼 있는 것도 행정명령이 나왔고,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이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냐면 이미 유출되었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H1B 지난주에 서명한 거 이미 유출돼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예상은 언제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시점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겠죠. H1B 발표를 하러 갔는데 어디에 가서 발표했냐면 아까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위스콘신에서 가서 발표를 했어요. H1B를 받는 사람은 그 러스트벨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70% 이상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대부분이 전 컴퓨터 이렇게 프로그래머들, 네, 이런 사람들을 쓰는데 뜬금없이 러스트벨트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를 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저임금의 아니면 그 노동자들,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 기술 없고 단순 노동직에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백인들이 되겠죠. 네, 그분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 김에 거기에서 H1B를 발표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내용은 아마 비슷한 형태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네, 그게 언제인지는 글쎄요, 정치적인 필요성, 자기 그 입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다양한 주제로 저희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과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변호사님들과 또 시민참여센터 신부님 모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 세미나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호흡해 주신 여러분, 또 가톨릭 선교방송 TV 시청자 여러분과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이 준비한 특별 기획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KCB 가톨릭 방송을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민 사회 또 한인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KCB 가톨릭 방송이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